자, 8월 18일 10시 하면 이도공간 시간인데요. 오늘은 작곡가 이유정 씨를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유정 씨가 어떤 분이시냐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작곡가를 졸업했어요. 그 전 프로필이 없는 걸 보면 그 전에는 음악을 정식으로 전공으로서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도련 작곡가를 대학으로 오셨고요.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작곡 석사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셨으며 현재 프라이부르크 국립음악대학의 전자음악 작곡 석사 과정에 재학 중. 와. 작곡가가 되고 싶다 또는 난 작곡가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랬던 계기랄까? 그런 게 언제쯤부터예요? 제일 처음은 제가 부모님께서 공부 외에 예능과 관련해서 원하는 건 뭐든지 시켜주겠다고 하셔서 이제 4살 때부터 뭐 피아노, 발레, 뭐 바이올린 다 시작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계기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제가 피아노를 잘 치는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뭔가 안 채워지는 건 있었고 하지만 작곡이란 단어나 혹은 그 세계는 전혀 몰랐고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반마다 이렇게 봄에 하는 합창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반에 한 사람씩 다 노래를 하고 그중에 한 명은 반주를 맡아가지고 동일한 노래를 다 불러서 이제 상을 타는 반이 생기는 거였는데 그때 오렌지꽃 향기가 흩날리고라는 곡이었나? 하여튼 그때 제가 음악실에서 혼자 이제 그 반주를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 창 밖으로 치자꽃 향기가 막 넘어왔어요. 근데 그때 참 상당히 지금 생각으로는 굉장히 조악한 사마음의 피아노 반주보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야 이건 이런 오렌지꽃 향기가 바람에 흩날린다고 하는데 이런 사마음으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는 빼야 될 것 같고 뭔가는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마음의 경계를 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왠지 주어진 악보는 그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잘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제가 그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약간 아주 소극적인 마음이지만 그런 게 있어서 그때 바꿔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주어진 사마음의 어떤 룰은 지키지만 리듬도 바꾸고 약간 그러니까 합창이 어려워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는데 그게 언젠가부터 똑같은 곡을 전교생이 부르니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제가 하면 반주가 뭔가 다르고 노래가 되게 좋게 합창이 좋게 들린다는 말이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이제 반주에 차출이 되기 시작하고 콩쿨 나가는 사람 있으면 제가 가게 되고 이제 근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도 작곡이란 말도 몰랐지만 주어진 것 이상의 뭔가를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첫 도전, 뭐 발을 뗀 시간인 것 같고 후에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랑 이제 같이 수학 공부하고 바이올린하고 피아노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그때 그 친구의 피아노 선생님, 제 피아노 선생님이 아니라 그 친구의 피아노 선생님이 너 어쩜 작곡을 해봐야 될지도 모르는 애구나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같이 찔레꽃을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데 제가 편곡을 해서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막 약간 자선 공연처럼 한 게 있었었거든요. 근데 친구 아버님이 야, 너 찔레꽃 반주를 어쩜 그렇게 잘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친구의 피아노 선생님을 만나보게 됐었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제 그 정도의 계기가 있었으면 대학은 적어도 네. 정상적으로 가는 그런 순차적으로 갈 때 대학은 음악으로 선택했었을 것 같은데 또 아니죠. 예, 제가 7살 때쯤인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악기를 할 때마다 다 너무 잘 빠르게 배웠고 잘해서 선생님들이 항상 전공을 시켜보는 게 어떠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7살 때 놀이터에서 저하고 약속을 하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예능은 뭐든지 다 배울 수 있다. 아빠도 피아노를 좋아하고 예능을 좋아한다. 근데 전공은 절대 반대고 넌 공부를 곧잘 하니까 이걸로 해서 잘 크고 그리고 부전공 같은 전공도 세상에 많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음악을 그런 식으로 하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도 공부를 좋아했고 그때는 공부로 이렇게 만나는 세상이 엄청 큰 세상이 있고 그중에 일부가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선택하면 그거 나머지를 놓고 음악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때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나머지 세상을 버리고 음악만 한다는 게 저도 겁이 났고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뭐 그랬지만 반은 아버지 뜻대로 반은 제가 겁이 나서 그냥 나중에 정말 효도를 좀 다 한 다음에 그때 시작해도 네. 난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어느 날 아버지께서 여러 일을 겪으신 다음에 저한테 이제 오랜 병원 생활 끝에 한번 부르셔서 자식들은 살아생전에 효를 다 못하고 부모가 떠난다고 하는데 너는 살아생전에 다 했어.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걸 인정은 못하겠지만 할 수는 있어. 근데 나가서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왜 그렇게 할 수는 있어? 이 말이 해도 해. 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근데 여느 분들이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반대 내지는 허락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반쯤은 너무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여자에 대해서도 예술에 대해서도 굉장한 존중이 있던 분이에요. 근데 다만 아버지가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딸을 평생 지켜주고 공부시켜줄 수 있는 아빠는 있는데 와이프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남자는 없어.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예술가라도 그런 서포트나 여러 가지 케어가 없이는 그 예술 세계를 지켜나가기가 매우 힘든데 아빠가 널 늦게 낳아서 오랫동안 평생 동안 지켜줄 수 있을 게 아니면 너에게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렇게 해줄 남편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너가 스스로 잘 되어서 그래서 네 원껏 네가 하고 싶은 춤을 추든 음악을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완전히 다 맞다고도 못하지만 아버지가 안 갔으면 하시는 거에는 저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도 또한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이 막 그렇게 못마땅하고 원망스럽고 그렇지는 않았고 그 마음이 이해가 갔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가보겠다고 결심하는 데 걸린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좀 가난을 좋아한다 그런 거짓말이죠. 근데 가난해도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 그런 마음에 이제 이게 말로 결심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제 걸린 시간이죠. 아버지의 존재가 유정 씨의 존재에 여러 가지 방향에 또는 지금의 예술 지금 유정 씨의 음악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나름 의미가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예종의 그 작곡으로 전통 예술원의 작곡으로 들어오기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다 다른 전공들을 선택해서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빙빙빙빙 돌고 있었던 거네요, 음악 주변에를. 청취자 여러분들이 도대체 음악은 언제 틀어줄 거냐 이제 이럴 것 같아요. 저분 음악이 더욱 듣고 싶어졌을 텐데 한 곡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베어바스? 네, 맞습니다. 베어바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베어바스는 영어로 혹은 한국말로 생각하자면 누가 무엇을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이쿠 시 하나를 읽고 그 내용은
겨울밤에 누군가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데 나가보면 아무도 없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과연 누가 무엇을 두드린 걸까? 눈이 문을 두드렸나? 아니면 낙엽이 혹은 타인이 혹은 방 안에서 듣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뭔가가 두드려진 건가? 이런 질문에 이르르면서 피아노를 가지고 과연 누가 무엇을 두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 스스로 답을 해보고 싶어서 이걸 피아노 솔로곡으로 쓰게 됐습니다. 네. 일부분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드림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도 들리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연주에는 리오 야마니시라는 일본 연주자인데요. 와. 그 하이쿠를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너무나 훌륭한 피아니스트를 운 좋게 만나서 사실 이 친구가 저에게 도쿄에서 연주할 곡을 써달라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쓰게 됐고 도쿄에서 먼저 연주가 됐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유정 작곡의 베어바스, 누가 무엇을,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독일어고요. 피아노 연주에는 료 야마니시의 연주였습니다. 일본의 하이쿠에 기반, 맞습니다. 영감을 받아서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잠깐 들어보셨지만 많은 그런 두드림과 그 이후의 여운, 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좀 느껴지는 공간이 많은 그런 곡이네요. 자,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는 과정에 지금 계시고요. 요즘에는 이제 전자음악을 또 공부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통예술원으로 들어왔어요. 네. 네, 그 이유는 저한테 아직 아주 미스티하게 남아있는 순간인데요. 그게 그러니까 2012년 5월 중순 정도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절대 과장이 아니라 정말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란 순간이었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다시 언제 음악을 하겠다, 작곡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이 시간이 가고 있었고, 일단 여러 저희 가족사에서 많은 일이 있었던 직후라서 생각 못했는데, 그때 다시 길을, 뭔가 제 자신을 찾아야 되는 순간이었고, 그 전에 아주 오랫동안 아버지 간병을 하고 이제 다시 병원 밖으로 나온 때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 되게 좋은 지인분께서 제가 발레를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 당시 그때 2012년에 딱 한 번 세종에 강수진 발레리나의 까멜리아 레이디가 이렇게 공연이 한 번 된 적이 있는데, 그 오른쪽 제일 첫 번째 줄에 가장 좋은 자리에 그 당시 티켓 값이 20만 원이 넘는 그 티켓을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막 자린고비처럼 매달아 놓고 고대하면서, 왜냐면 그분이 등기로 그걸 보내주셔가지고 티켓을 미리, 그래서 그걸 받고 기다렸다가 그 공연을 보러 갔는데, 정말 그러니까 병원 밖으로 나와서 정말 오랜만에 보는 공연이기도 했고, 자리가 워낙 좋아서 그 까멜리아 레이디 상의 그 오른쪽 끝에 와서 그 발레리나가 자기 감정을 솔로로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춤의 어떤 선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모든 세포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뭔가 그때 제 머리에서 하나 선이 끊어진 것 같은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잤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작곡에 대해 고민한 게 아니었거든요. 작곡을 하겠다는 생각을 그때 결심을 그때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뭔가 소용돌이 쳤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잠깐 산책을 나갔다가 방에 돌아왔는데 제 컴퓨터 위에 음악원 입시 요강 하나, 전통예술원 입시 요강 하나 이렇게 떠 있었어요. 누가 보낸 게 아니고 제가 열어봤을 텐데 기억은 정말 안 났고 그게 갔다 오니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선택했다면 익숙한 대로 배워온 대로 그냥 음악원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때 이미 제 어떤 성향 혹은 제 미적 취향을 조금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부를 마치고 석사는 독일로 가겠다고 이미 마음이 그 순간 그냥 거의 몇 초 순간에 들었고 다만 나가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제가 제일 잘 모르고 하지만 알아야 될 것 같고 근데 현재 나로부터 가장 먼 거 그걸 용기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제가 서양음악을 잘한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냥 문을 들어서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건 좀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전통원 입시를 되게 단순하게 그냥 이걸 먼저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악 관현악 곡도 최근에도 쓰셨어요. 국립국악 관현악단하고 출연을 하셨고. 요번에 것은 관현악은 아니고 실내악으로 육중주 작품을 썼습니다. 미음음악제에서. 네. 예. 그 연주도 했고 전통곡들도 레퍼토리가 상당히 많은데 그럴 때 음향적인 어떤 문제점 혹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이제 우리 악기 갖고 있는 조건이 분명하니까 네. 특성이 분명하고 네. 더구나 서양 악기처럼 이렇게 음향 물리적으로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것에 비교하면 더 이제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비교해 봤을 때 또 이것을 집체적으로 관현악적 시스템을 하면 또 거기서 오는 어떤 음향적인 발견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거나 또는 좋게 보는 시각 이런 차원에서 한번 지금까지 발견된 점들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그냥 제가 경험하고 제가 고민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국악 관현악을 대할 때 먼저 고민을 해봤던 부분은 신화위라던가 그런 소규모의 앙상블 형태에서 저것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진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마이킹을 해서 이렇게 증폭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 혹은 홀이 어떤 문제 그건 서양 악기가 고민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무 작은 앙상블일 경우 큰 홀을 감당할 수 없는 건 서양 악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어느 정도의 배움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서양 오케스트라 곡에 대비해서 그런 식의 음향 사운드 내지는 뭔가 풍성한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미 문화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국악 관현악은 약점이 너무 많죠. 단점이라기보단 약점이 분명히 많은데 전 다만 그걸 국악 관현악이 있냐 없냐의 문제 아니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분명히 그 많은 단체들이 있고 그 악기들이 모여서 이미 그렇게 수많은 창작곡을 만들어낸 역사가 있는데 그게 있냐 없냐의 문제는 저한테는 어떤 면에선 질문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있는데 그걸 대하는 혹은 작곡가 입장에서 그 어떤 생물로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사운드를 만들고 싶고 어떤 방식의 음악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고 그리고 관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필됐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좋은 음악은 그게 뭐 팝이든 재즈든 뭐든 간에 듣는 사람의 귀를 한번 건드려주고 마음은 건드려주고 여기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만들게 될 때 그 음악이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쓸 때 이게 왜 배음이 약한가 이런 고민을 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걸 굳이 생각하지 않고 얘네가 있는 그대로 생물 그대로 요 소리를 드러내는데 이게 어떻게 조합이 돼야 가장 그거에 맞는 소리가 되어가지고 관객에게 혹은 연주자에게 첫 번째 관객인 연주자에게 이게 설득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존의 뭐 브람스나 뭐 그런 관현악적인 사운드일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어떤 소리가 리치하고 어떤 소리가 너무 드라이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예를 들어 지금 독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현대음악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런 아주 막 울림이 훌륭하고 뭐 그래서 앙상블이 아주 융성하게 들리는 그런 소리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은 소리인데 조상님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이미 그 느낌이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반발해서는 아니지만 더더욱이나 건조한 소리 그런 소리들을 찾아서 악기를 구사하고 현대음악을 만들어가고 또 가능성을 확장하면서 좋은 음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악 관현악도 아 이게 왜 배음이 약하고 왜 이렇게 융성한 사운드가 나오지 않는가 이 고민보다는 얘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지? 아니면 얘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운드가 뭐지? 그게 아주 잘 울리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도전하고 상상해서 표현하는 작곡가 작품들이 많아질 때 그게 국악 관현악이 정말 그것다운 생물로 살아나는 네.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악기가 들어간 우리 악기를 위해서 쓴 그런 곡을 하나 듣겠습니다. 멀고도 가까운. 네, 이것도 제목 그대로가 많은 걸 또 이렇게 이미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주는데 어떻게 쓰게 된 곡인지 간단하게. 케테 콜비츠라는 파나가 작품을 봤는데 굉장히 거칠게 작업을 했지만 그 안에서 인간적 연민, 섬세함, 슬픔 다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은 그 대금 연주자이신 정소희 선생님의 위촉으로 쓰게 된 곡이었는데 삼중주의지만 대금이 주인공이었고 제가 대금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 케테 콜비츠 작품을 파나 작품들을 봤을 때 대금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마구 제대로 그 대나무 그 제대로 떨게 됐을 때 가지고 있는 마초적인 그런 정말 컨트롤 안 되는 그런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근데 그것이 미묘하게 어울려 있고 그리고 그걸 피아노 반주 평균 이런 데 맞추면 그 감성을 다 깎아내야 되는데 그게 한 음에 정확하게 피치를 꽂으려고 할 때보다 농음을 준다는 것이 그렇게 가늘게 붙어서 정확한 피치에 갔다가 하지만 닿을 듯 할 때 다시 멀어져서 깊은 굵은 농음이 됐을 때 그리고 다시 그게 잦아질 때 그게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하는 그게 가장 악기적인 대금적인 아름다움에 다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다소 철학적일 수 있는 그 제목인 그 이유를 이렇게 악기적으로 음악적으로 쫓아가는데 정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제목으로 곡을 쓰게 됐습니다. 네. 대금 연주는 이창훈 씨가 하게 됐고요. 양금, 송승은, 타악의 나혜경. 이것도 역시 좀 7분 30초가 넘는 곡이라서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 편집을 해서 짧게 내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멀고도 가까운 이란 곡을 들었습니다. 작곡의 이유정 씨, 대금의 이창훈, 양금 송승은, 타악의 나혜경 연주였고요. 2020년 12월 9일 청주예술의 전당 실황 음원으로 틀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감상해봤습니다. 나중에 이유정 씨 음반 나오면 모두 다 구매하셔서 전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프라이부르크 지금 살고 계신 곳이 네. 음악 나가는 동안에 헨젤과 그레텔의 그 숲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더구나 거기서 지금 양봉도 하신다는 얘기를 얼핏. 네, 맞습니다. 예, 아 너무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만 해봐도 이런 걸 전원생활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늬만 양봉인이고요. 그냥 네. 전원 생활도 아니지만 좋은 친구 덕분에 또 가까이 좋은 숲이 있는 덕분에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좀 전자음향, 전자음악 이제 지금 과정에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또 왜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셨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사실 그 계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양봉 이야기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도 그런 전자적 사운드에 관심은 있고 좋아했는데 제 주위가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건 남이 잘하면 박수 쳐주자는 주의라서 원래는 할 생각은 없었고 독일에 갈 때도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요. 좋아하는 마음만 있었지. 근데 이제 이웃이랑 같이 폭우를 피해서 벌들을 옮기는 이제 라인강 건너편으로 옮기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자동차에 이제 벌통을 싣고 가고 있었지만 아주 조용했거든요. 벌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근데 조금씩 정말 미세미세한 소리라고도 할 수 없고 사실 소리는 진동이지만 진동이 아직 채 소리가 못 된 것만 같이 그렇게 작은 공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있다가 점점 막 커지면서 너무 섬세한 이 다이나믹으로 이렇게 일어서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고 그 이웃에게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너무 무심하게 벌들이 잠에서 깨나 보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순간 그 말이 저에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게 나중에 일으키는 소리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자연적인 거하고 전자적인 거는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멀리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자연 취향의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할 수는 있지만 거긴 내 세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이유가 벌이 날개로 나무통을 치는 소리는 자연 그대로의 소리인데 그게 만들어내는 사운드는 지극히 일렉적인 사운드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고 제가 지금까지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왔을 수 있다는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벌들이 잠에서 깨어날 때 저 제목과 저 테마로 그리고 내가 그 순간 경험한 그 어떤 소리들이나 그 순간의 음향적 경험으로 또 플러스 가장 단순한 재료 나무 내지는 가장 단순한 쇠 인간이 그냥 초기에 가장 고유하게 다뤘을 것 같은 그런 오브젝트만으로 타악 솔로 곡을 한번 일렉트로닉이랑 써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써보는 과정 중에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공부할지를. 네, 그러니까 그게 뭔지 처음에는 공부를 하겠다, 뭐 학위를 하겠다가 아니라 그게 뭔가 큰 질문으로 다가왔는데 그걸 음미해 보고 싶은 방식이 작곡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제목 벌들이 잠에서 깨어날 때라고 해서 타악 솔로 플러스 일렉트로닉으로 해서 당시에 마침 또 타악 솔로 주자가 또 한 곡을 이렇게 부탁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설명했고 흔쾌히 오케이를 해서 그 곡을 썼고 그걸 쓰는 과정에서 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곡을 가지고 전자음악 과정 입시를 받고 또 되게 좋은 평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전자음악을 음향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그 매체적인 또는 그 하드웨어 프로그램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전자 음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네. 동원되는
저는 그러니까 저희 담당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럼 뭐 프로그램 맥스를 배워야 될까요? 아니면 퓨어 데이터를 배워야 될까요? 내지는 기타 등등 여러 DAW나 뭐 말씀을 드렸었을 때 그분의 대답이 의외였거든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자음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거의 방향이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그걸 뭘 배워가지고 거기에 다가간다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전자음악이라는 거 안에서 뭘 하고 싶은 건지를 찾으면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걸 내가 말해주고 도와줄게. 그 장비가 필요하다면 장비를 지원을 해줄 거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을 익히도록 도와줄 거고 그 외의 모든 것. 그래서 뭘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그걸도 고민해.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몇 개 레퍼런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보여주시곤 하셨지만 그것조차 안 보여주고 싶어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그럼 또 그런 에스테틱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취지를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주요 프로그램이나 장비나 뭐 유행하는 트렌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많이 이제 상상하실 수 있는 뭔가 그런 투명한 앰비언트 같은 그런 사운드라던가 기타 등등의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방향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 현재 저는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찾고 있는 중인데 다만 예를 들자면 필드 레코딩 같은 거 현장에 나가가지고 숲에서나 그런 소리들 잡는 것들은 또 많이 있는데요. 아까 그 벌통과 관련한 경험에서 어떤 작품을 쓰게 됐던 것처럼 제가 자연에서 경험한 어떤 순간들이 제가 기존에 말하고 싶어 하던 어떤 주제들하고 연결이 될 때 그걸 어떤 레퍼런스한 작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만약에 그 순간에 영상이 필요하다 혹은 그러니까 어떤 미디어 방식이 필요하다 그럼 전 또 그걸 기꺼이 가져와서 하고 그리고 스스로 어떤 출연, 연기, 춤이 필요하다면 또 기꺼이 그렇게 하고 음악 입히는 작업까지 다 해서 올해 2월에 이란 테헤란 전자음악 페스티벌에 참여했었어요. 몇 월에요? 2월 달에요. 갔었어요? 아니요, 갈 수는 없어요. 올해는 온라인으로만 개최됐기 때문에 작품을 보내는 걸로만 하고 이렇게 네, 스트리밍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그 작품 경우에 이제 주제는 코로나로 받았고 무엇이든지 간에 자유롭게였는데요. 그래서 피쉬라는 이름으로 물고기들이라는 그런 컨셉 하에 피쉬. 네, 그러니까 제가 소문자로 썼던 이유는 이제 말하자면 물고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었고 제가 생각한 그 마스크와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한 콘티대로 제 스스로 연기하고 찍고 편집하고 음악 작업하고 그거 보여줄 수 있나요? 혹시 개인적으로? 네, 물론이죠. 왜냐면 공개적으로 돼 있어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바로. 예.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음악을 공부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규정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생성적으로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방식의 전자음악이 필요할 때 그런 걸 하겠다고 저는 들렸어요. 거기에 모든 수단들을 갖다 그때 지금 사실 그런 건 어려운 시대가 또 아니니까요. 네. 그 교수님 말씀처럼 궁극적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싶고 어떤 소리를 갖다 들려주고 싶으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작곡가로서 본인이 이렇게 미래를 그려보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나는 어떤 음악을 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은 있으세요? 만약에 그 질문을 제가 2년이나 3년 전에 받았더라면 굉장히 모범 답안을 말씀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철학적 주제 내지는 어떤 태도들 기타 등등. 근데 이 시점에서의 가장 진실한 답을 제 고민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독일로 갈 때 저의 고유한 어떤 음악 언어를 찾고 그걸 이렇게 더 개발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입시 면접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었고 근데 그 석사를 졸업할 때쯤에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교수님께도 그런 메시지를 받았지만 저 스스로 생각하게 된 게
이제 나만의 고유한 음악 언어 이런 건 고민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교수님께서 너는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걸 한 곡에서 한 번에 다 꺼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 조금씩 조금씩 평생 살아가면서 꺼내가고 그리고 네가 미디어를 다루는 방식은 넌 스트레스 없이 장난처럼 재밌게 하지만 그게 작곡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도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종의 덕담을 들으면서 생각이 된 게 내가 뭔가 고유한 음악 언어를 찾겠다고 하는 것도 내 강박 내지는 어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입되어 온 어떤 세뇌 교육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다 펼쳐보기도 전에 뭔가 나다운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막 펼쳐나갔는데 저를 지켜본 분들 혹은 후세대가 이 사람은 이런 언어가 있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이미 제 입에서부터 이건 나의 틀이고 나의 음악 언어고 라고 하면서 뱉어내기 시작한다는 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자유한 일이고 그거보다 더 자유롭게 해보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모범 답안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이 시점에서의 진솔한 답을 드린다면 제가 하고 싶은 건 앞으로 가장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보는 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들은 얘기만 해도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 작곡가로 산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입장이 있으세요? 사실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성, 남성 나눠서 생각하게 되는 이제 일들이 정말 많고 그런 이슈가 매우 중요하고 이제 그게 대두되게 된 어떤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인 이유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은 공이 인간적으로 놓여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 작곡가, 남성 작곡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 색깔을 가져가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누구나 누군가의 호명을 기다려야 되고 그 주어지는 기회에 따라서 그렇게 뭐 돈을 벌고 생계를 할 수 있느냐 자기가 원하는 일로 이런 질문들 내지는 나와 내 가족까지 이렇게 내 책임을 다할 수 있느냐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요. 아니면 그에 합당한 것들을 사회에 세상에 계속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 사이에 물론 여성 남성 차이가 없는 게 아니겠고 역사적으로 온 게 차이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전 적어도 그냥 제가 살아온 작은 범위 안에서 제 개인의 경험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제가 부딪혀 왔던 건 여성으로서의 한계 내지는 그런 것보다 인간으로서 제가 넘어야 되는 문제들, 장애물들, 질문들 그게 훨씬 중요했고 그걸 그게 지금의 제가 되게 해준 원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작곡가라기보다는 누구나 받아들여야 혹은 드리지 못하더라도 안고는 가야 되는 질문을 똑같이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에 오실 때쯤은 언제쯤일까요? 좋은 작업이 있으면 기꺼이 배운다는 심정으로 늘 올 거고요. 네. 그리고 공부가 끝나는 날이면 그날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오늘이 끝이구나. 그리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미리 언제까지 하겠고 난 독일에 살 거야 내지는 한국에 살 거야가 아니라 제 인생 목표 중에 하나가 제가 살다가 죽을 고향을 찾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날 알 것 같습니다. 언제 가야 너무 되는지. 멋있어요. 그날 알 것 같다. 언제 돌아가야 될지. 좋습니다. 자, 작곡가 이유정 씨하고 마지막 곡으로 육중주 에코 다쿠아 네. 원 이것도 시리즈인가 봐요. 네. 이태리어로 된 제목인데요. 이태리에서 초연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의 에코, 네, 물의 메아리 그런 뜻입니다. 이건 앞으로 시리즈로 좀 더 쓸 건가 봐요. 예, 제가 계속 써가고 싶은 작품이고, 그러니까 물이라는 주제는 또 저에게 있어서 음악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서 그때 물 한 방울이 나머지 물과 만나서 일으키기 시작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연작을 써보고 싶어서 시작했고 첫 번째는 이제 물 한 방울에서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오늘 이유정 씨와 인터뷰를 마치겠는데요. 이 연주자들은 다 어디서? 아, 독일 프라이부르크 음대하고 쾰른 음대에 있는 네. 친구들이 네. 같이 모여서 이태리에 가서 연주할 일이 있어서 연주하게 된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육중주 에코 다쿠아 원을 듣겠습니다. 플루트의 사스키아 보프의 클라리넷,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가 함께 했고요. 이 중 일부를 이 곡도 좀 일부만 들어드려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아쉽지만 다음에 계약하면서 이유정 씨를 궁금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음악 일부를 들어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